이년아, 내 아들 장례식도 팽개치고 훔쳐간 목숨값 5억 어디에 숨겼냐? 수백억 자산가 박영순이 쪽방촌 지하방에서 며느리의 머리채를 휘어잡으며 10년 묵은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아이 앞에서는 피를 흘리며 무릎 꿇은 며느리 이지은, 그 옆에서 벌벌 떨고 있는 10살 손녀. 도둑년의 딸이 감히. 영순이 아이를 향해 독서를 퍼부은 순간 지은이 곰팡내 나는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보험금 수령인이 누구인지 보세요. 그 서류 속 충격적인 진실이 10년간의 모든 믿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사실 진짜 배신자는 따로 있었고 며느리는 가장 큰 피해자였던 것입니다. 그날 밤 영순의 복수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두시면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와 정보를 가장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강남의 5층 건물 꼭대기 펜트하우스, 불 꺼진 거실에 혼자 앉은 박영순이 아들의 영정사진을 마른 천으로 닦고 있었습니다. 수백억 자산을 가진 그녀였지만 10년 전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가슴을 후벼 파고 있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아들의 미소가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결아, 엄마가 미안하다. 영순이 사진 속 아들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액자를 쓰다듬었습니다. 단순히 5억 원이라는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장례식조차 지키지 않고 보험금을 챙겨 야반도주했다는 며느리 이지은의 패륜이 그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영순이 소파에서 일어나 거실을 걸어 다녔습니다. 넓은 펜트하우스가 텅 비어 보였습니다. 10년 동안 이 집은 복수심으로만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년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꼭 찾아내겠어. 영순이 이를 갈며 혼잣말했습니다.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영순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전화기에 다가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박 여사님, 구청장 김성우입니다. 구청장이 공손하면서도 간곡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쪽방촌 봉사활동건 말입니다. 꼭 참석해 주셔야 합니다. 영순이 한숨을 깊게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꼭 가야 하나요? 몸이 좀 안 좋은데. 언론사들도 나올 예정이고 시의 복지정책 홍보에도 꼭 필요합니다. 여사님께서 나와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구청장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영순이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네온 사인들이 밤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맞춰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사님. 내일 오전 10시에 마중 나가겠습니다. 구청장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영순이 전화를 끊고 다시 영정사진 앞으로 갔습니다. 한결아, 엄마가 내일 봉사활동을 간다. 너도 보고 있겠지? 영순이 아들의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영순은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고 기사가 운전하는 고급 세단에 올랐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그녀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사모님, 어디로 가시나요? 기사 최 씨가 백미러로 영순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도시 외곽 쪽방촌이야. 구청에서 하는 봉사활동에 가는 거야. 영순이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차가 강남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빌딩들이 점점 사라지고 낡은 건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판잣집들과 좁은 골목길이 그녀의 미간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이런 곳에 사람이 살고 있나? 영순이 코를 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악취가 차 안까지 스며들어왔습니다. 수행원이 뒷좌석으로 몸을 돌려 마스크를 건넸습니다. 사모님, 이거 쓰시죠. 영순이 마스크를 받아 두 겹으로 겹쳐 썼습니다.
그래도 냄새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영순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봉사 장소에 도착하자 구청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카메라를 든 기자들과 방송국 촬영팀도 몰려들었습니다. 구청장 김성우가 환한 웃음을 지으며 영순을 맞았습니다. 박 여사님,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좋은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이 두 손으로 영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인데요. 영순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구청 직원이 다가와 앞치마를 건넸습니다. 영순이 정장 위에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사진기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여사님, 이쪽 보시고 웃어주세요. 기자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영순이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배식이 시작됐습니다. 긴 줄을 선 사람들이 하나둘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영순이 어색하게 국자를 들고 국물을 떠서 담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할머니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천만에요. 영순이 생경하게 대답했습니다. 평생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어색했습니다. 그녀는 보통 돈으로만 기부를 했을 뿐 직접 나서서 봉사를 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친 얼굴의 사람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영순이 국자질을 계속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줄 뒤쪽에서 앞으로 뛰어왔습니다. 아이가 실수로 발을 헛디뎠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이 기울어졌습니다. 그릇에 담긴 국물이 그대로 영순의 명품 구두에 쏟아졌습니다. 어머나! 영순이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비싼 이탈리아 가죽 구두가 국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가 겁에 질려 떨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영순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영순의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아이의 눈매와 인매에서 죽은 아들의 어린 시절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같은 또렷한 눈썹, 같은 오똑한 코, 같은 선한 입술 모양이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기시감이 그녀의 가슴을 강타했습니다. 한결이 영순이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민지야. 멀리서 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달려온 한 여자가 아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민지가 실수했어요. 여자가 연신 허리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자신의 옷소매로 영순의 구두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영순이 여자의 손목을 자세히 내려다봤습니다. 옷소매가 걷히면서 선명한 화상 흉터가 드러났습니다. 울퉁불퉁하게 케로이드로 변한 피부였습니다. 10년 전 시집살이 당시 부엌에서 뜨거운 기름에 데웠던 며느리 이지은의 흉터였습니다. 지은이다. 영순이 속으로 확신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그 흉터만큼은 절대 잊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주변의 카메라와 구청 직원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실수할 수 있는 거죠. 영순이 억지로 참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이 민지의 손을 잡고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뒤돌아보지도 않고 걸어갔습니다. 영수는 봉사를 핑계로 그 뒤를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구청 직원들에게는 화장실에 간다고 둘러댔습니다. 지은은 봉사 장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세워둔 폐지가 가득 쌓인 리어카로 향했습니다. 민지를 리어카에 태우고 가파른 언덕길을 힘겹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리어카를 밀고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미끄러질 뻔했지만 지은은 리어카를 놓지 않았습니다.
저런 비참한 꼴도 다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연기겠지. 영순이 멀찌감치 떨어져서 지켜보며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은과 민지가 들어간 곳은 공동 화장실 바로 옆이었습니다. 문조차 제대로 닫히지 않는 허름한 지하 단칸방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영순이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가 창문 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6평도 안 되는 좁은 방 안에서 지은이 다리를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발목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민지는 어디서 구해온 유통기한이 임박한 빵을 쪼개서 지은의 입에 넣어주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파요? 민지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우리 민지가 주는 빵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지은이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빵을 받아 먹었습니다. 영순의 가슴이 이상하게 먹먹해졌습니다. 5억 원을 훔쳐간 사람의 모습이 맞나 싶었습니다. 영순은 동네 구멍가게로 걸어가 평상에 앉아있는 노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가게 주인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캔커피 주세요. 영순이 돈을 내며 말했습니다. 저기 지하방에 사는 분들 어떤 사람들인가요? 영순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지은이 말씀하시나? 참 착한 새댁이죠. 한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빚 갚느라 뼈가 부서져라 일하는데 말입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도 생활이 빠듯해 보여요. 옆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키우고 있어요. 참 불쌍한 사연이죠. 영순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5억 원을 훔쳐간 사람이 이런 생활을 할 리가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길 기다렸다가 영순은 직접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지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냉큼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날 밤 10시 영순이 낡은 철문을 거칠게 발로 찼습니다. 녹슨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방 안의 정적이 깨지면서 지은과 민지가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누구세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영순의 모습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영순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좁은 방으로 성큼성큼 들어섰습니다. 웅크리고 있던 지은과 민지는 공포에 질려 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에? 지은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영순이 지은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이년아, 내 아들 장례식도 팽개치고 훔쳐간 목숨값 5억 어디에 숨겼냐? 영순이 10년 묵은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목소리가 온 방 안을 울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아이 앞에서는. 지은이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쿵쿵거리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옆방에서 살고 있던 일용직 노동자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밤중에 무슨 난리야. 조용히 좀 해. 노동자가 욕설을 섞어가며 소리쳤습니다. 주인집 할머니도 2층에서 내려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거기 조용히 안 할 거야? 사람들 다 잠들었어. 할머니가 화를 내며 외쳤습니다. 영순이 지은을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지은의 이마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민지가 비명을 지르며 영순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할머니, 엄마 때리지 마세요. 민지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영순이 민지를 보며 차가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도둑년의 딸이 감히. 영순이 민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 말을 들은 지은의 눈빛이 돌변했습니다. 장롱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가 깊숙한 곳에서 곰팡내 나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걸 보세요. 지은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남편의 사망진단서,
보험금 지급 내역서, 그리고 강제로 작성된 상속 포기 각서였습니다. 수령인이 누구인지 보세요. 지은이 서류를 영순의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서류의 수령일란에는 분명히 김상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상속 포기 각서의 서명란에는 지은의 필체가 아닌 낯선 남자의 지문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영순이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10년 전 장례식 직후였어요. 상철 오빠가 무서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저를 차에 태웠어요. 지은이 울먹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끌고 가서 도장을 찍으라고 했어요. 안 찍으면 뱃속의 아이까지 해치겠다고 협박했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정말 한 푼도 받지 못했어요. 모든 걸 상철 오빠가 가져갔어요. 영순이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상철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영순이 서류를 찢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오토바이 굉음이 들렸습니다. 헬멧을 쓴 건장한 사채업자 2명이 들이닥쳤습니다. 야, 이지은, 나와. 사채업자 중 한 명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방 안으로 들어와 가재도구를 발로 찼습니다. 낡은 밥상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돈 안 가져왔지? 오늘로 이자만 50만 원이야. 덩치 큰 사채업자가 민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오늘 이자 안 내면 애를 데려가겠어. 장기라도 팔아서 돈을 만들어야지. 사채업자가 민지를 흔들며 위협했습니다. 제발, 제발 그러지 마세요. 지은이 사채업자의 신발을 붙잡고 빌었습니다. 일주일만 더 시간을 주세요. 꼭 갚을게요. 지은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영순이 이 모든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상상했던 탐욕스러운 며느리와 눈앞의 현실 사이에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일주일? 웃기지 마. 당장 내놔. 사채업자가 민지를 더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민지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무서워. 민지가 지은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지은이 일어나서 사채업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제발 아이는 건드리지 마세요. 지은이 사채업자의 팔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사채업자가 지은을 밀쳐냈습니다. 지은이 벽에 부딪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다음에 또 돈 안 가져오면 진짜 아이 데려간다. 명심해. 사채업자들이 민지를 한 번 더 밀치고 방을 나갔습니다. 오토바이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영순이 멍하니 서 있다가 바닥에 떨어진 서류 조각들을 주웠습니다. 구겨진 종이 속에서 상철의 이름을 확인하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상철이가 정말... 영순이 중얼거렸습니다. 차마 더 이상 난동을 피우지 못하고 뒷걸음질 치듯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손에는 구겨진 서류 조각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골목 어기 가로등 아래에서 영수는 서류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분명한 상철의 서명이 보였습니다. 조카 상철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영순이 자신의 뺨을 때렸습니다. 지하방에서는 지은이 민지를 안고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무서웠어. 민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민지. 엄마가 지켜줄게. 지은이 민지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영수는 골목 끝까지 걸어가서 벤치에 앉았습니다. 10년 동안 품어온 분노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혼란과 의심으로 밤을 지새우며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습니다. 영순의 마음속에는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혼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영순은 사실 확인을 위해 상철의 무역회사 사무실을
예고 없이 찾았습니다. 반투명 유리문 너머로 상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상철이 여직원에게 서류 뭉치를 집어던지며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할 거면 당장 나가. 상철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여직원이 고개를 숙이고 서류를 줍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영순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상철의 표정이 180도 돌변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선한 조카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모, 웬일이세요? 미리 연락을 주시지. 상철이 급히 일어나 영순을 맞았습니다. 갑자기 근처에 일이 있어서 들렀어. 영순이 상철의 책상 위를 훑어봤습니다. 최고급 골프 회원권과 유흥업소 명함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값비싼 시계와 명품 지갑도 보였습니다. 사업이 잘 되나 보네. 영순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겨우 근근히 버티고 있어요. 요즘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상철이 서둘러 명함들을 서랍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영순이 상철의 거짓말에 속이 뒤틀렸습니다. 평소 사업이 어려워 근근히 버틴다던 말이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상철이 자리를 비워 커피를 타러 갔습니다. 영수는 상철의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을 흘끗 봤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었고 전화번호부가 보였습니다. 자신의 번호가 호구 고모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영순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을 속여온 조카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고모, 커피 나왔어요. 상철이 커피잔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영순이 평정을 찾으려 애쓰며 커피를 받았습니다. 상철아, 지은이 그애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아니? 영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철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지은이요? 왜 갑자기 그의 얘기를? 궁금해서 말이야. 한결이 죽고 나서 연락이 끊어져서. 영순이 상철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글쎄요. 저도 연락 안 해봤어요. 아마 잘 살고 있겠죠. 상철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영순이 더 이상 묻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나는 이만 갈게. 벌써요? 좀 더 계시다가요. 집에 일이 있어서. 영순이 사무실을 나서면서 뒷모습으로 상철을 한 번 더 봤습니다. 상철이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이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영순에게 저녁 때 낯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영순이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박영순 여사님이신가요? 수화기 너머에서 힘없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요. 누구시죠? 죽기 전에 속죄하고 싶습니다. 꼭 만나 뵙고 싶어요. 목소리 주인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10년 전 여사님, 아드님 보험건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영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화 속 목소리가 알려준 주소는 대학병원 호스피스 병동이었습니다. 영순은 급히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 1인실에서 10년 전 아들의 보험을 담당했던 설계사가 앙상하게 마른 몸으로 산소호흡기에 의지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사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계사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설계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자세히 말해보세요. 영순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설계사가 떨리는 손으로 서랍에서 통장 내역 사본을 꺼냈습니다. 김상철 씨로부터 거액을 받았습니다. 보험금 수령인 변경 서류를 조작했어요. 설계사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이지은 씨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모든 게 김상철 씨의 계획이었습니다. 영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계사가 녹음기를 침대 옆에서 꺼냈습니다. 이걸 들어보세요. 제가 녹음해뒀습니다. 녹음기에서 상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고모는 어차피 늙어서 금방 죽을 텐데 이 돈은 내 거나 마찬가지야. 상철이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이가 임신하네? 내 알바 아냐. 씨를 말려버려야 나중에 탈이 없지. 녹음기 속 상철은 악마 같은 본성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고모도 지은이도 다 내 손바닥 위에 있는 거야. 상철의 음흉한 웃음소리가 병실에 울렸습니다. 충격적인 진실 앞에 영수는 심장을 부여잡고 과호흡 증세를 보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으며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여사님, 설계사가 놀라서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설계사가 눈물을 흘리며 빌었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와 영순을 부축했습니다. 영순이 겨우 진정을 찾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게 됐으니 영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병원을 나온 영순은 인근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지난 10년간 며느리를 미워하며 보낸 세월이 모두 조카의 탐욕에 노란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내가 뭘 한 거야? 영순이 자신의 뺨을 수차례 때렸습니다. 지은과 민지가 겪었을 지옥 같은 시간을 떠올리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찢어질 듯한 후회 속에서 몸부림쳤습니다. 한참을 운 뒤 영수는 눈물을 닦고 핸드백 속 거울을 꺼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를 매만지며 표정을 차갑게 굳혔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상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철아, 고모야. 영순이 목소리 톤을 평소처럼 부드럽게 위장했습니다. 고모, 무슨 일이세요?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유언장을 미리 정리하고 싶어. 내일 집에 와줄래? 영순이 미끼를 던졌습니다. 유언장이요?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상철의 목소리에 흥미가 섞였습니다. 나이가 나이인데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겠더라고. 알겠어요. 내일 오후에 갈게요. 상철이 기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영순의 눈빛은 더 이상 자애로운 고모가 아니었습니다. 새끼를 잃은 어미 호랑이의 형형한 살기로 번뜩였습니다. 그날 오후 영수는 법적 조언을 구하기 위해 강남 한복판의 대형 로펌을 찾았습니다. 30층 건물의 최고층에 위치한 법무법인의 대리석 로비는 웅장했습니다. 영순이 접수 데스크에서 상담 신청을 했습니다. 어떤 사안으로 오셨나요? 접수 직원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사기와 횡령 건입니다. 가족이 연루된 사안이고요. 영순이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잠시 후 정장을 차려입은 변호사가 나타났습니다. 박영순 여사님이시죠? 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상담실에서 영수는 자신의 사연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조카 상철의 보험금 횡령과 며느리 이지은에 대한 협박까지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사안이 복잡하네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10년이나 지난 일이고 확실한 물증이 부족합니다. 녹음기 내용도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지 의문이고요. 변호사가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순이 답답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자백이나 문서상 증거 말입니다. 김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순이 실망한 얼굴로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로펌 로비에서 낙담해 있을 때였습니다. 중후한 분위기의 신사가 다가왔습니다. 영순의 옷깃에 달린 낡은 진주 브로치를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20년 전에 대학생 한 명을 도와주신 적이 있나요? 신사가 정중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영순이 의아한 표정으로 신사를 바라봤습니다. 등록금이 없어 학업을 포기하려던 학생에게 이 브로치를 판 돈을 쥐어주신 분 맞으시죠? 신사가 영순의 브로치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영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20년 전 대학교 앞에서 만났던 그 학생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최민우? 영순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최민우입니다. 신사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제가 지금 이 로펌의 대표 변호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여사님 덕분입니다. 최민우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 그때 그 학생이 이렇게 훌륭해졌구나. 영순이 반가워하며 최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일로 저희 로펌에 오셨나요? 최민우가 궁금해했습니다. 사실은 영순이 자신의 사정을 최민우에게 모두 설명했습니다. 조카의 배신과 며느리에게 저지른 잘못까지 숨기지 않고 털어놨습니다. 최민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이런 폐륜을 그냥 둘 수는 없어요. 최민우가 격분했습니다. 즉시 우리 로펌의 에이스 팀을 소집하겠습니다. 최민우가 내선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팀장, 긴급회의 소집해. VIP 사안이야. 최민우가 지시했습니다. 1시간 후 로펌의 최고 변호사들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상철의 횡령 및 사기 혐의를 입증하고 잃어버린 재산을 되찾을 TF팀이 결성됐습니다. 여사님, 저희가 책임지고 처리하겠습니다. 최민우가 영순에게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거든요. 팀장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그 전에 먼저 할 일이 있어요. 영순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며느리와 손녀를 그 지옥 같은 곳에서 꺼내야겠어요. 영순이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최민우와 건장한 경호원 둘을 대동한 영순이 대형 이삿짐 트럭을 이끌고 쪽방촌에 도착했습니다. 먼저 지은을 괴롭히던 악덕 사채업자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허름한 2층 건물의 간판에는 희망 대부업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순이 경호원들과 함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놀라 일어났습니다. 누구시고 뭐하러 왔어요? 대표 사채업자가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영순이 현금이 가득 든 가방을 책상에 쏟아부었습니다. 수천만 원의 현금이 책상 위에 널브러졌습니다. 이지은이라는 사람 빚이 얼마죠? 영순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의 눈이 돈에 고정됐습니다. 원금이랑 이자 합쳐서 8천만 원 정도. 여기 1억 있어요. 나머지는 팁이고 다시는 내 며느리 근처에 얼씬도 마세요. 영순이 경고했습니다. 경호원들이 사채업자들에게서 원본 차용증과 각서를 회수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파쇄기에 넣어 갈아버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사채업자들이 영순의 기세에 눌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의 집으로 향한 영순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지은의 경계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아, 나야. 시어머니야. 영순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지은이 놀란 얼굴로 영순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지은아, 모든 걸 알게 됐어. 정말 미안하다. 영순이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지가 지은 뒤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민지가 수줍게 영순을 불렀습니다. 영순이 무릎을 꿇고 민지와 눈을 맞췄습니다. 우리 손녀, 할머니가 미안해. 이제 좋은 곳에서 살자. 영순이 민지를 끌어안았습니다. 지은과 민지는 영순의 손에 이끌려 곰팡이 핀 지하방을 나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트럭에 실리는 짐을 보며 신기하다는 시선을 보냈습니다. 지은이가 복 터진 것 같네.
한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영순의 대저택에 도착한 민지는 높은 천장과 넓은 정원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와, 궁전 같아. 민지가 감탄했습니다. 지은은 현관에 들어서기를 주저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런 곳에 있어도 될까요? 지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야. 원래부터 내 집이었어. 영순이 지은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영순은 지은을 식탁에 앉히고 갓 지은 따뜻한 밥과 고기 반찬을 직접 떠서 지은의 그릇에 담아줬습니다. 많이 먹어. 살도 찌고. 영순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영순이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도 그동안의 서름이 복받쳐 올라 영순을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민지가 두 사람 사이를 파고들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할머니, 엄마 울지 마세요.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요. 민지가 천진하게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비로소 진정한 가족으로서 첫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식사 후 최민우가 상철의 범죄 일람표를 가져왔습니다. 보험금 횡령, 문서 위조, 협박, 강요. 죄목이 10개가 넘어요. 최민우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처벌하려면 결정적인 자백이 필요합니다. 최민우가 덧붙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영순이 물었습니다. 상처를 함정에 빠뜨려야 해요. 스스로 범죄 사실을 자백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최민우가 작전을 설명했습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상철이 폭력적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변호사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할게요. 영순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상처를 완벽하게 무너뜨리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어요. 영순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은희와의 만남 일주일 후 민지는 영순이 꾸며준 핑크색 벽지의 방에서 새 옷을 입어보며 거울 앞에서 뱅글뱅글 돌았습니다. 공주 같은 원피스를 입고 새 구두를 신은 민지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예뻐요? 민지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우리 민지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영순이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영순은 지은을 데리고 강남의 유명한 미용실로 갔습니다. 10년간 쌓인 고생의 흔적을 지워주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해드릴까요? 미용사가 지은의 거칠어진 머리카락을 만지며 물었습니다. 예쁘게 해주세요. 원래 이 사람은 참 고운 사람이었어요. 영순이 미용사에게 부탁했습니다. 2시간 후 미용실에서 나온 지은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부드럽게 웨이브가 들어간 머리카락과 화사한 메이크업으로 예전의 고운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어머니, 거울 보는 것 같아요. 지은이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원래 예쁜 게 다시 나온 거야. 영순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백화점에서는 지은과 민지를 위한 옷들을 골랐습니다. 영순이 직접 하나하나 고르며 피팅을 도와줬습니다. 이것도 입어봐, 저것도 입어봐. 영순이 신나서 옷들을 들고 다녔습니다. 지은이 옷을 갈아입고 나올 때마다 영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10년 만에 며느리와 손녀와 함께하는 쇼핑이었습니다. 며칠 후 세 사람은 아들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이끼 낀 비석을 정성스럽게 물걸레로 닦았습니다. 민지가 할아버지에게 쓴 편지와 아들이 좋아하던 소주 한 병을 올렸습니다. 아빠, 저는 민지예요. 할머니랑 엄마랑 이제 같이 살아요. 민지가 비석에 대고 말했습니다. 지은이 무릎을 꿇고 비석 앞에 절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이제야 할머니와 화해했어. 지은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영순이 비석을 쓰다듬으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한결아, 이제 우리 셋이서 행복하게 살 거야. 아들 걱정 마라. 영순이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맹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순과 최민우는 상철을 함정에 빠뜨릴 작전을 구체적으로 세웠습니다. 상철이 여사님의 치매 증상을 보면 강제 입원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요. 최민우가 분석했습니다. 그럼 그걸 역이용해서 현행범으로 잡는 거군요. 영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민우의 기술팀이 거실 곳곳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화분 뒤, 액자 안쪽, 조명 갓 속에 숨겨진 카메라들이 거실 전체를 감시할 수 있었습니다. 음성도 선명하게 녹음되어 법정 증거로 충분할 겁니다. 기술팀장이 설명했습니다. 영수는 동네 노인정과 슈퍼마켓에서 일부러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계산을 틀리거나 길을 잃는 척하며 치매 환자 연기를 했습니다. 박 여사님이 요즘 좀 이상하시더라. 슈퍼마켓 사장이 다른 손님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나이니까. 동네 사람들 사이에 영순의 치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상철은 자신이 심어둔 가사 도우미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 여사님이 냉장고에 신발을 넣으셨어요. 그리고 저를 자꾸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세요. 가사 도우미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상철의 입가에 회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때가 됐군. 상철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작전 당일 지은과 민지는 2층 방 안쪽 비밀 공간에 숨었습니다. 모니터로 거실 상황을 지켜볼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무서우면 언제든 말해. 지은이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할머니 도와드려야죠. 민지가 용감하게 대답했습니다. 영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일부러 헝클어진 머리 모습으로 상철을 기다렸습니다. 평소보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상철이 들어왔습니다. 고모. 상철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영순이 상철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누구세요? 아, 우리 한결이 왔니? 영순이 상철을 죽은 아들로 착각하는 척 연기했습니다. 상철이 영순의 상태를 확인하고 안도의 웃음을 지었습니다. 고모, 저 상철이에요. 조카 상철. 상철? 상철이가 누구지? 영순이 멍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상철이 미리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전 재산 포괄 증여 계약서였습니다. 고모, 여기에 도장 찍어주세요. 상철이 계약서를 영순 앞에 펼쳤습니다. 이게 뭐야? 영순이 손을 떨며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고모님 재산을 제가 관리해드리겠다는 거예요. 고모님이 아프시니까요. 상철이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이거 찍으면 우리 한결이 보험금 5억 주는 거냐? 영순이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상철이 실소를 지었습니다. 그 푼돈은 제가 다 불려서 빌딩 샀잖아요. 고모님 거 다 져주시면 더 불려드릴게요. 상철이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영순이 계속 횡설수설하며 과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결이가 언제 장가가냐고 물어봤는데, 아, 그때 말씀이요? 상철이 방심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지은이 내쫓을 때 얼마나 귀찮았는데요. 고모님이 시키신 거 기억 안 나세요? 상철이 책임을 영순에게 전가했습니다. 임신한 여자를 길에 내버려도 된다고 하신 분이 고모님이잖아요. 상철이 거짓말을 지어냈습니다. 모니터로 이를 지켜보던 지은이 입을 틀어막고 흐느꼈습니다. 최민우 팀은 결정적인 자백이 녹음되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집도 제 거네요. 상철이 계약서를 챙기며 중얼거렸습니다. 5억으로 시작해서 이제 수백억까지 왔네요. 고모님 덕분에 부자 됐어요.
상철이 혼자 만족해하며 나갔습니다. 영순이 그 뒷모습을 보며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상철은 자신이 매수한 부패한 신경정신과 의사와 사설구급대원 3명을 대동하고 영순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승합차에서 내린 이들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확실히 해야 해. 실패하면 우리 다 끝장이야. 상철이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서류는 이미 준비돼 있어요. 의사가 가방에서 허위 진단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상철이 벨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영순이 잠옷 차림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상철아, 이 시간에 왜? 고모, 건강검진 받으러 가세요. 상철이 뒤에 있던 사람들을 가리켰습니다. 의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원장입니다. 간단한 검진만 하겠습니다. 의사가 영순을 보자마자 형식적인 문진만 했습니다. 기억력은 어떠세요? 어제 뭘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글쎄요. 잘 기억이. 영순이 일부러 머뭇거렸습니다.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는 급박한 상태입니다. 의사가 즉시 불법적인 응급 입원 지시를 내렸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영순이 당황한 척했습니다. 구급 대원들이 들이닥쳐 영순의 팔다리를 붙잡았습니다. 결박용 끈을 꺼내 영순을 묶으려 했습니다. 뭐 하는 짓이에요? 놓으세요. 영순이 소리쳤습니다. 그때 2층에서 지은이 뛰어내려왔습니다. 손에는 상철이 아끼던 골프채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지은이 골프채를 휘두르며 구급대원을 위협했습니다. 상철이 지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은이? 너 왜 여기에 있어? 당신이야말로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지은이 상철을 향해 골프채를 겨냥했습니다. 상철이 구급대원들에게 눈짓했습니다. 대원들이 지은에게 달려들어 골프채를 빼앗고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엄마. 민지가 계단에서 비명을 지르며 지은에게 달려갔습니다. 상철이 민지를 보며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아, 이 애가 그때 그 애구나. 민지가 극심한 공포에 가슴을 부여잡고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가빠지며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시민성 쇼크 증상이었습니다. 민지야, 민지야. 지은이 바닥에 쓰러진 민지를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민지의 입술이 파랗게 변하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부정맥으로 인한 실신이었습니다. 제발 아이 좀 살려주세요. 지은이 상철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상철은 쓰러진 민지를 한번 내려다본 후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건 내가 상관할 바 아니야. 상철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의사가 영순에게 진정제를 강제로 투여했습니다. 영순이 서서히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고모를 병원으로 데려가. 상철이 지시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영순을 들것에 실어 구급차에 태웠습니다. 상철이 직접 조정하는 외딴 정신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119 구급차에 민지가 실렸습니다. 지은이 구급차에 동승하려 했지만 상철이 막았습니다. 너는 여기 있어. 상철이 지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놓아요. 내 딸이에요. 지은이 발버둥 쳤습니다. 결국 지은은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따라갔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지은은 의료진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가 진단 결과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해요. 간호사가 덧붙였습니다. 잠시 후 상철이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위조된 법적 보호자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제가 이 아이의 법적 보호자입니다. 상철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수술 동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상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의료진이 당황했습니다. 환자가 위험한 상태인데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그건 제가 판단할 일이에요. 상철이 병원 이사장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의료진을 압박했습니다. 지은이 수술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의료진에게 빌었습니다. 제발 수술해 주세요. 제 딸이에요. 하지만 병원 측은 상철의 위세와 법적 분쟁을 우려해 수술을 지체했습니다. 상철이 중환자실 앞 대기실에서 지은에게 접근했습니다. 손에는 새로운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간단해. 여기에 서명하면 수술 동의서에 사인해 줄게. 상철이 서류를 지은 앞에 내밀었습니다. 영순의 성년 후견인 동의서와 재산 포기 각서였습니다. 이건 뭐예요? 지은이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영순 고모의 정신적 무능력을 확인하고 네가 모든 재산을 포기한다는 각서야. 상철이 설명했습니다. 지은이 유리창 너머로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사경을 헤매는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영순을 배신해야 딸을 살릴 수 있는 잔인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시간이 없어. 10분 안에 결정하지 않으면 민지는 죽어. 상철이 시계를 톡톡 치며 지은을 심리적으로 몰아세웠습니다. 한편 최민우는 GPS 추적을 통해 영순이 갇힌 정신병원 위치를 찾아냈습니다. 또 다른 변호사팀을 민지의 병원으로 급파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볼펜을 잡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각서에 서명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민지를 살리려면. 지은이 중얼거리며 볼펜 끝을 종이에 대려 했습니다. 그날 밤 9시 지은의 볼펜 끝이 종이에 닿으려는 찰나 병원 로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스마트폰에서 일제히 요란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병원 안이 순식간에 웅성거렸습니다. 유명 탐사보도 유튜브 채널 진실의 추적자와 주요 방송사 뉴스 속보를 통해 유명 사업가 김상철의 폐륜 범죄와 횡령 영상이 전국에 동시 송출됐습니다. 녹화된 상철의 자백 영상이 선명한 화질로 공개됐습니다. 이거 봐봐, 진짜 악질이네. 병원 로비에 있던 한 환자가 자신의 폰을 가족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니, 이런 인간도 있구나. 다른 보호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상철이 그 푼돈은 제가 다 불려서 빌딩 샀잖아요 라고 말하는 장면이 반복 재생됐습니다. 댓글창에는 분노의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왔습니다. 당황한 상철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상철에게 다가와 자신의 폰을 들이밀었습니다. 당신이 이 사람이야? 할머니가 영상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상철이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 병원 자동문이 열리며 최민우가 이끄는 변호사팀과 경찰 특공대가 들어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변호사들과 방탄복을 입은 경찰들이 일렬로 행진했습니다. 그 뒤로 환자복을 입었지만 당당한 표정의 영순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최민우 팀이 위치 추적을 통해 정신병원에서 영순을 구출해 온 것이었습니다. 상철이 귀신을 본 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고모. 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최민우가 법원에서 발부받은 긴급 체포영장을 상철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김상철 씨, 게임은 끝났습니다. 최민우가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영순이 사색이 된 상철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내가 치매라고? 맞아, 나는 치매야. 영순이 상철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자식을 건드린 놈을 용서하는 법은 완전히 잊어버렸거든. 영순이 있는 힘껏 상철의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찰싹 소리가 병원 로비에 울렸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딥페이크라고. 상철이 발악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어. 상철이 지은을 인질로 삼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대기하던 경찰 특공대원들이 즉시 상철을 제압했습니다. 상철이 바닥에 처박히며 신음했습니다. 아, 아파. 상철이 바닥을 구르며 비명을 질렸습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내며 상철의 혐의를 낭독했습니다. 김상철, 특수감금, 살인미수, 횡령, 사문서, 위조, 협박, 강요 등 총 12개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없어. 상철이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긴급 체포해요. 현행범이거든요. 경찰관이 차갑게 대답하며 수갑을 채웠습니다. 영순이 병원장에게 다가가 호통쳤습니다. 내 손녀 수술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이 병원 문 닫게 만들겠어. 영순의 목소리가 병원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지금 바로 수술실 준비하겠습니다. 병원장이 황급히 의료진에게 지시했습니다. 의사들이 수술실로 달려갔습니다. 수갑을 찬 채 끌려가던 상철이 영순을 보며 애원했습니다. 고모,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잘못했어요. 상철이 비굴하게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영순은 차가운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외면했습니다. 나는 네가 누군지도 모르겠다. 영순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이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며칠간의 긴장이 한순간에 풀어졌습니다. 영순이 지은을 일으켜 세우며 위로했습니다. 이제 아무 걱정 마라. 저놈은 평생 감방에서 썩을 거야. 영순이 지은의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로비에 모인 시민들이 이 통쾌한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실시간으로 SNS에 영상이 올라가며 화제가 됐습니다. 상철이 경찰차에 구겨 넣어지듯 태워졌습니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가 사라졌습니다. 3시간에 걸친 긴 수술이 끝났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생명에는 지장 없어요. 의사가 안도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환자 바이탈이 모두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가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영순과 지은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영순이 지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야말로 감사해요. 지은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온 3사람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던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보름달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밝은 달빛이 세상을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영순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10년간의 오해와 분노, 복수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진짜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6개월 후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는 수의를 입은 상철이 초췌한 모습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10kg 이상 빠진 몸에 형편없이 긴 머리카락이 그의 몰골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김상철에게 징역 15년과 전 재산 몰수형을 선고한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배상금 50억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한다. 상철이 고개를 떨구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영수는 상철이 교도관에게 끌려나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야 한결이한테 떳떳하게 갈 수 있겠구나. 영순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판결 후 한 달 뒤 영순은 되찾은 보험금 5억 원에 자신의 강남 건물 한 채를 더 기부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딴 한결희망재단을 설립하고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아들아, 내 이름으로 좋은 일 하게 됐어. 영순이 아들의 영정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쪽방촌에는 한결 도시락이라는 무료 급식소가 새로 세워졌습니다. 매일 300명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지은과 영수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그곳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봉사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오늘 국이 정말 맛있어요. 한 할머니가 지은에게 엄지손가락을 보였습니다. 많이 드세요. 더 드실래요? 지은이 환한 웃음을 지으며 국을 더 떠줬습니다. 영순이 그런 지은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3개월 후 건강을 완벽하게 회복한 민지는 중학교 육상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800m 중장거리 경주에서 선수들이 트랙을 질주했습니다. 민지가 마지막 코너를 돌며 선두로 치고 나갔습니다. 관중석에서 영순과 지은이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우리 민지 잘한다. 화이팅! 영순이 깃발을 흔들며 목청껏 응원했습니다. 민지가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1등이었습니다. 해냈다. 우리 손녀가 해냈어. 영순이 지은을 끌어안고 기뻐했습니다. 감격에 겨운 지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모습이 전광판에 크게 비쳤습니다. 시상대에 오른 민지가 금메달을 목에 걸고 관중석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한편 영수는 과거 며느리를 내쫓았던 그 집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했습니다. 지은이 꽃을 가꾸고 차를 팔 수 있는 플라워 카페를 만들어줬습니다. 카페 이름은 다시 봄으로 지었습니다. 상호판에 예쁜 꽃무늬와 함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예쁘네요. 지은이 상호판을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새 출발이니까 좋은 이름으로 지어야지. 영순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카페는 지은의 따뜻한 마음씨와 정성스러운 서비스 덕분에 동네 명소가 됐습니다. 매일 단골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라떼 하나요? 단골 할아버지가 들어오며 인사했습니다. 네,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지은이 환하게 웃으며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3년 후 민지의 중학교 입학식 날이 왔습니다. 영수는 가장 좋은 한복을 차려입었습니다. 지은은 새벽부터 정성스레 도시락을 쌌습니다. 민지야, 빨리 와. 늦겠어. 지은이 민지를 재촉했습니다. 교복을 입은 민지가 계단을 뛰어내려왔습니다. 할머니, 어떤가요? 예쁘죠? 민지가 교복 치마를 살짝 들어 보이며 물었습니다. 우리 손녀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영순이 민지를 꼭 안아줬습니다. 입학식장에서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는 민지를 보며 영수는 지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이렇게 잘 키워줘서. 영순이 지은에게 속삭였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어머니가 없었다면. 지은이 영순의 손을 꼭 잡고 대답했습니다. 입학식이 끝난 후 세 사람은 아들이 잠든 추모공원을 찾았습니다. 민지의 입학 통지서와 가족사진, 육상대회 금메달을 비석 앞에 정성스럽게 놓았습니다. 영순이 비석을 쓰다듬으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한결아, 보고 있니? 우리는 이제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단다. 영순의 목소리에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세 사람의 머릿결을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마치 아들이 대답하듯 근처의 벚나무가 사르르 흔들렸습니다. 꽃잎들이 하늘하늘 날아올랐습니다. 공원을 내려오는 길, 석양이 지며 길게 늘어진 영순, 지은, 민지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끈끈한 가족애가 그림자를 통해 시각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맞잡고 걸어가는 뒷모습은 진정한 가족의 완성을 보여줬습니다. 하늘 위로 올라가는 화면 속에서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 빛 속에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 한결의 영정사진이 천천히 오버랩되며 이야기는 따뜻한 감동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10년간의 오해와 분노, 그리고 마침내 찾은 진실과 용서의 이야기가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박영순처럼 분노에 눈이 멀어 진실을 놓칠 수도 있고 이지은처럼 억울함을 혼자 감당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진실이 드러났을 때 인정할 용기와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의지입니다. 영순이 보여준 것처럼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변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을 때 그 어떤 시기보다 뜨거운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지은과 민지에게 보여준 영순의 모습이 그것을 증명했죠. 그리고 민지처럼 순수한 아이의 존재가 얼마나 큰 치유의 힘이 되는지도 보았습니다. 할머니와 엄마를 이어준 작은 다리 역할을 해준 민지가 있었기에 이 가족은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